그 일부의 오전 발표에 사회를 맡은 조재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오늘 오전 발표는 그 세 분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는 박준성 선생님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신용우 선생님, 세 번째는 김양식 선생님 하시는데, 첫 번째 발표는 강원도의 이제 사례, 군정실기를 본 강원도의 사례고, 두 번째는 이제 충청도 북부지방 중에서 특히 이제 군정실기에서 이번에 굉장히 각광을 받은 이제 그 성도안의 그 3대의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충청도 서해안 지금 충남 지방에서 이제 그 홍성과 이제 세성산 전투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그 계속 그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15분으로 시간을 꼭 지켜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시간을 최대한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해주신 이제 박준성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은 그 주로 강원도의 그 자료 그리고 답사를 많이 하셔서 그 지역일 때 대단히 그 정통하고 계신다. 또 고향도 이제 강원도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발표를 그 해주시는데 그 강원도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보건정지를 통해 본 이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기념재단 주최 측에 죄송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자료는 쭉 봤습니다만은 경기도는 또 충청도를 모르면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또 미간행으로 강원도 지역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강원도 지역에 이제 가보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덧붙이는 식으로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경기도는 그 단일 논문으로는 여지껏 그 한 편의 논문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군정식의 내용을 그 토대로 해서 경기도 지역은 충청도와 연관을 지어서 차후에 다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강원도 홍천 그 서석입니다. 강원도 농민군의 최대 적전 지역이었는데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 그 홍천 서석을 중심으로 한 학술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책이 나온 거를 봤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자료를 발굴 하신 이제 그 신영 선생님이 그 가보군정 시기의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홍천 지역의 농민군들의 활동 그리고 토벌대장이었던 맹령제 활동을 경기도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써준 그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간의 논문 위에 이제 첨부하는 식으로 이 그 발표문 작성을 했는데 전체 이번에 주제가 가보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 그 발표라 그 가보군정 시기에는 이제껏 알고 있었던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듣기도 편하시게 짧게 맺은말을 읽어가면서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1894년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농민군이 삼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최시영이 기포령을 내리기 전 8월 중순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여 9월 4일 강릉부를 점령하면서 11월까지 곳곳에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글은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만을 대상으로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입니다. 동비토론과 임영 토비소로 동학농민혁명 구격청소에 실린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도 강원도 농민군 활동의 대략적인 전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 발굴된 가보군정 실기에는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수록되어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평창 영월 정선 지역에서 강원도 농민군과 연합하여 활동한 충청도 농민군의 동향이 좀 더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충청도 농민군을 강원도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심 역할을 한 농민군 지도자가 평창 북면의 적주인 이문보였으며 강원도에 들어온 충청도 농민군의 핵심 인물은 성두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문보가 잡혀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문보라는 그 적주가 충청도의 동학 세력을 강원도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문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평창 정선 싸움에서 패배한 농민군 일부가 충청도를 거쳐 영남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가보군정실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평의 동학도들이 홍천에 설치한 홍천에 적을 설치했고 맹령제 토벌군이 이 홍천의 그 동학도로를 이제 진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맹령제가 토벌했던 홍천의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가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가보군정실기에 보면은 그거는 홍천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필봉과 팔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봉과 그 팔봉은 홍천이지만은 오히려 지역이라든가 문화권으로는 지평과 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은 지평의 그 읍지를 필봉에다 세우려고 했었고 그 지평에 있는 이 관아터가 예전 필봉에 있는 관아터가 예전 지평의 그 관하였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홍천이지만 오히려 사회 문화적인 이 지역 연고나 세력은 그 서면의 필봉 팔봉은 이 홍천 그 안쪽 그 차기석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서석 쪽보다는 오히려 지평 쪽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평의 동학도들이 필봉과 팔봉에 와서 활동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령제가 필봉이 이제 팔봉보다 지평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봉을 치고 거기서 사로잡은 동학군을 향도로 삼아 팔봉으로 가서 농민군을 토벌하는 행로 또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넷째는 홍천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내륙 지방의 농민군 최고 지도자 차기석이 충주로 진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보온으로 가려다가 막혀서 못 갔다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차기석이 충주를 진출해서 7명을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가보군정실기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었고 충주를 갔다 오고 나서 전반적인 좀 더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차기속의 농민군 활동이 강원도에서 본격화되는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차기석이 그 충주로 갔던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는 차기석과 박종백이 이끄는 농민군이 홍천 동창을 친 뒤 서석 풍암리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맹령제가 이끄는 토벌대는 홍천 화촌면 조계대 장야평 송칠이 서석 어론리를 거쳐 서석 풍암리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제가 고향에서 춘천 유학을 나와서 또 고향을 다닐 때 맨날 드나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질 않았습니다만 지역에서 부르는 이 향토명이 이 자료와 좀 다르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접전 양상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어요. 그 다음 춘천 진군 어영군과 홍천의 폭군은 맹령제가 들어왔던 이 길과 달리 홍천 화촌면에서 영귀미면을 거치는데 이 영귀미면이라는 게 홍천의 동면입니다. 근데 이 홍천의 동면은 행성과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또 나오지만은 홍천 이 서석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들이 처음에 동창을 쳐서 군량미를 확보한 뒤에 행성 쪽으로 꾸준히 나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맹령제 부대는 이 주통로인 이 서석으로 들어오는 길로 진군에 들어왔고 이 다른 충군 어영군과 폭군은 이제 이 속초 이 동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석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는 횡성 현감 유동군과 소모관이 이끄는 토벌대가 10월 17일 횡성현 청일면 춘당리에 도착하여 서석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진을 치고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서석의 농민군 500여 명이 10월 21일 오전 5시에서 7시쯤 행성군 토벌대를 공격하였으나 뚫지 못한 채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석에 집결했던 농민군들이 행성 쪽으로 진출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군을 이끌던 조희준과 고진성은 사로잡혀 참수를 당했습니다. 행성 쪽 토벌대는 서석에서 싸움이 한창이었던 10월 22일 맹령제 또 홍천의 토벌과 합류해서 서석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서석 풍암리 전투가 끝난 뒤인 10월 24일 새벽에 서석에 도착해서 26일까지 주둔하고 행성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홍천 싸움을 연구할 때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일곱째, 원주 동돌이 접주 이희종이 보은수 접주 이경, 제천 접주 정식 등과 함께 3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충청도 지역인 제천, 단양, 영춘에서 활동하였으며 평창 정선 싸움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원주 쪽 농민군의 동선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충청도 제천, 단양, 영춘 지역은 뒤에 이제 신영 선생이 발표할 성두한의 이 주력 활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 쪽의 농민들이 이 경기도 농민군과 성두한 농민군과 이렇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신용 선생한테 좀 더 얘기를 듣고 보충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덟째 단면이기는 하지만 초기 동학 활동에 참가했던 인제의 김계원이 1894년에는 인제 양구에서 활동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초기 동학과 관련됐던 인물이 1894년에도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관동 대적주라고 하는 이원파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선에서 최시영이 은거를 하면서 동학을 포교할 때 집을 제공하고 그 장소를 제공했던 유시원이 동학의 정선 지역의 거기로 체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아들은 이 동학농민으로 활동을 하다가 1894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초기 동학의 포교 전파 과정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1894년에 농민군 활동과 직접 결합해서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갑오 군정 실기는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활동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는 될 수 있는 배제를 하고 활동만을 중심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1890년은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에서 동학조직과 농민군 조직과의 관계, 동학조직의 지도자와 참가 농민군의 결합과 지향, 농민군 동학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 지도자와 여기에 참여한 동학도, 그리고 급속하게 농민군의 활동 과정에서 합류한 일반 농민들의 지향이 일치했을까, 이것도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 정선, 영월과 제천, 청주 농민군 연합부대의 실상, 어떻게 이제 이 평창, 정선, 영월과 제천, 청주 농민군들이 연합부대를 구성해서 강릉 관악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좀 더 치밀한 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강원도 농민군들의 활동은 영월, 정선,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차기석을 중심으로 하는 홍천 이 강원도 내륙 지방의 활동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그 차기석을 부대 중심으로 하는 홍천 대면 동평 농민들과의 관계와 강원도 이 남부 쪽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차기석과 성도안의 관계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농민군과 경기도 충청도 농민군의 교류 등을 깊이 있게 알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자료라도 토벌대 진압자, 지배자들의 시각으로 쓴 자료는 뒤집어보고 거꾸로 보면서 일단 농민군을 주어로 표현하는 읽기와 쓰기가 필요합니다. 의도가 담겨있는 교단 측 자료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농민군 활동을 다시 정리하면서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농민군의 동향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함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의 과제로 놓고요. 경기도 농민군 활동 또 충청도 농민군의 활동과 따로 떼어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894년 이후 농민군과 반농민의 그 동향을 살피는 작업 또한 거꾸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내포되어 있지만은 농민군의 활동을 현재의 우리가 이렇게 틀 지어놓은 그 도를 그 경계로 해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짧게 머릿말로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그 강원도 농민군 그 갑오군정식이 나온 강원도 농민군이 그 강원도 도를 벗어나서 충청도, 심지어는 이제 경기도, 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충청도를 지나서 경상도까지 가는 이제 루트를 새롭게 규명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일이 거기를 다시 재해석하거나 그런 걸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그 충북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신용우 교수님인데요. 제목은 성도항과 충북 북부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맡겨진 제목이 그 충북 지역의 사례인데, 충북 지역 전체는 당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죠. 특히 보은, 옥천, 영동 이 일대는 동학 대도소가 있어서 전국에서 온 수많은 동학농민분들이 집결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 한정해서 여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처음 그 역사 기록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 100년 약사에 나온 통문입니다. 거기에 성이라고 하는 이름 다 쓰지 않고 성만 쓴 그 인물이 낸 통문에 강원도 강릉과 경상도 예천에서 민보군이 동학군들을 포부를 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두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봉준 판결 당시 재판을 하면서 판결한 당시 기록에 보면은 전봉준 또는 최경선 등 거두하고 같이 이름을 써서 성두환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봉준과 같은 그런 거두로서 당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성두환은 어떻게 활동했는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풍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 청풍은 오지입니다. 충청도에서도 충주 지나서 제천 사이, 단양 사이에 있는 아주 골짜기에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충주 댐이 막혀서 읍내가 다 수몰되어 있습니다.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만 높은 지역에 단양과 마찬가지로 이전해서 마을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됐지요. 그래서 이 성두환에 관한 그런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숙대로 남겨져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은 여러 자료를 찾아서 현재 알 수 있는 그런 대로 정리를 해놔야지 후대에 학문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 추적을 해왔지요. 근데 갑오분정 실기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갑오분정 실기가 없다고 한다면은 정작 중요한 성두환과 청풍 그리고 제천, 영춘, 단양 이 지역을 사군이라고 하는데 이 4개 군현에서 동학농민군을 지도했던 대적주 성두환에 대해서 잘 모를 뻔했습니다. 또 이름조차도 2가지로 써 있습니다. 노만자도 있고 불꽃 한자도 있어서 자료마다 다 달라서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이름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고민스러운 것인데 공식적인 그런 제천 현감이 조사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놈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놈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여기서도 숙제로 남겨놓고 이 성두환과 이 사군 지역의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여기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과 충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이 왜 중요한가? 이 지역에 일본군이 병참부를 설치하고 군용 전신소를 연결해놨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를 거쳐서 문경으로 올라가면은 안보에 병참부를 설치합니다. 안보는 수안보에 산 하나 넘어서 있습니다. 수안보는 온천 지역이었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광문연결에서 나온 그 양안 토지 대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정 작은 마을이었지 실제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은 대안거라고 해서 작은 산 너머에 있는 여기 있던 그런 곳이지요. 여기에 일본군이 경창부를 건설하고 군용전신소를 세웁니다. 군용전신이 왜 중요하냐? 이건 오늘날 모든 그 정보 매체를 다 합친 것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히로시마 대본영과 평양과 의주 그리고 요동반도를 잇는 일본군의 전투 현장, 청일전쟁의 전투 현지에 바로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한 이런 모든 정보가 전신으로 이어졌는데 전신선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전기는 늦게 설치되고 일본군이 만든 이 전신은 일찍부터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전기대를 전봇대라고 합니다. 전보로 보내던 그 대인데 전봇대 하다가 지금은 전기만 주로 연결되는 그런 대를 전기대가 아니라 전봇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전봇대가 부산에서부터 의주까지 연결되는데 그 한 중간이 안보, 충주, 가흥, 이천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 안보와 충주, 가흥에 있었던 이 군용전신소를 동학농민군들이 공격하는데 누가 어느 세력이 공격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자료를 추적해보면 틀림없이 성두환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공격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청풍 읍내에서 아래쪽에 보면 꽤 넓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논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다 수몰된 충주댐에서 가장 넓은 그런 면적을 차지하는 소몰 지역이지요. 그 남쪽에 보면은 신당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도는 곳이 있고 신당에서 좀 떨어진 데 서창이라고 하는 세금을 거둬서 저장해놨던 창고가 있는 서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군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당시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여있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쉬운 것이 아니냐? 며칠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잠을 자야지요. 밥을 먹어야 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오가는 그런 교통이 요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천 명이 여러 날 동안 모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는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에서 쌀 꺼내다가 수천 명을 며칠씩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마을이 비교적 커서 거기서 사람들이 지낼 수 있고 남한강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씻거나 밥을 해 먹거나 여러 가지 빨래를 하거나 이것이 가능했던 그런 지역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서창에 많은 동학농민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충주 관아, 청풍 관아, 제천 관아에 다 알려졌지만 감히 진압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흥에는 일개수 후대 병력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여기를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성두환의 부대가 기포령이 내려진 직후, 즉 2차 공기가 우리는 삼리에 전봉준이 집결령을 내리고 난 뒤에 활동했던 이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전국에서 동학도들이 한꺼번에 무장 동기해서 동학농민군을 이루고 활동했던 이것이 동학의 제2세교주 최시영이 내린 기포령 그 이후에 일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 충청도에서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주성을 공격을 하느라고 전투가 오랫동안 벌어지고 또 충주의 황산이라고 하는 데는 이용구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동학도들이 몰려들어서 대규모의 세력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요. 여러 전투도 벌어지고 많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성두환 부대가
안보의 병참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과 동아농민군과 전투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전투라고 표현하지만 전투가 아닙니다. 우수한 무기 그리고 훈련받은 정예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동아농민군도 무기도 줘야 되고 훈련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농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걸 보면은 일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끝난 이것이 전투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에서는 화공을 합니다. 들판 한가운데 일본군 병참부 군용 전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을 일러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군용 전신선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이 단절된 사건은 동아농민의 전 기간 동안에 일본군을 공격했던 동아농민군의 활동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청단에 가 있던 일본군 제1군 사령관, 제2군 사령관 정부가 끊어지게 되니까 이거 빨리 연결해내라. 큰 그 문제가 야기가 되고 히로시마 대본영에서도 즉각 군대를 보내서 이걸 해결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바로 그 직후에 서창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 그 뒤에 계속해서 일본군이 그 지역을 습격을 하는데 아마 그 초토화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성두한의 이런 공격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그 사촌 형제들까지도 한꺼번에 동학에 들어가서 적주로서 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한 것은 성종현이라고 하는 성두한의 아버지가 해월 최실영이 아니라 수훈 최재우 단계부터 동학에 들어가서 일찍 동학의 맥을 이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제천 현감이 보고를 합니다. 바로 여러 형제들이 나서서 가보전에 활동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 아닌가 하지요. 성두환과 사군 지역의 동아농민군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발표문에 대체로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싸움도 잘했지만은 피신도 아주 잘했습니다. 대개의 동아농민군 지도자들이 활동한 직후에 체포돼서 그 자리에서 처형되고 그럴 경우에 이름도 남겨지지 않았으면 역사에 영영 사라지는데 성두환은 강원도 지역으로 피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강원도 지역으로 피신했느냐? 본래 동학의 이런 그 계통을 보면은 인맥으로 연결돼서 군현 경계, 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바로 관동포와 가장 가깝게 그 일가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바로 관동포와 같이 활동을 하고 강원도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아주 깊은 산골에 있으니까 잡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성두환을 체포하는 것이 일본군과 관군 그 뒤에 제천의 민보군 등 모든 이 지역에서 진압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혔는가 하는 것이 거의 나와 있지 않는데 바로 제 발표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잡힌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두환의 아버지 또는 사촌 그 인물들이 그 활동 근거지 등지에서 체포돼서 나중에 재판받고 처형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제 책상 앞에는 그 1910년대 만든 지도를 크게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몰되기 이전에 그 청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미 1894년 이전 1880년대부터
일본군 참모본부의 스파이들이 조선에 파견돼서 지도를 만드는데 그 비밀 군사 지도를 근거로 해서 만든 5만 분의 1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만들 때는 신장도가 처음 그 표시가 되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성도환이 살았던 청풍의 적곡이라고 하는데 적곡리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그 마을이 한가운데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산골입니다. 그 적곡리 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 굉장히 산골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험한 데서 살았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성도환의 사촌 동생 나이 어린 성일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학인민군 지도자에서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 학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천부읍내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단양 내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그 학현의 이장한테 전화했더니 마을은 45도 언덕을 올라가야 된답니다. 45도는 굉장히 험한 데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계속 깊은 산골로 올라가서 마지막 그런 마을이 바로 학현입니다. 그리고 이 1894년 당시에는 화전민들로만 주로 이루어진 작은 논이 있고 밭이 있는 그런 데는 일부 농민들이 살았지만은 주변은 아주 깊은 산골에 화전민들이 모였던 그런 곳인데 이런 곳이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 감히 관군이 기습하려고 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이 지역을 포함해서 후비보병 제19대대 일본군 진압하러 왔던 동료군들이 그 수리하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노우에 가초 교수가 여기에 동료군에 참여했던 사병이 쓴 진중일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하고 청풍일대를 같이 다녔지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은 아주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갑오군령 시기조차도 관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동학도들이 불을 질러서 마을 전체가 불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일본군이 가는 데마다 그 초가집을 불을 질러가지고 불태우는데 어마어마하게 불태웁니다. 그 뒤에 일본군이 또 가면서도 앞에 갔던 10대대가 불태운 것이다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충주와 이 청풍 일대에 수많은 집들이 불탄 그런 원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군이 불태운 것은 전혀 어디든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학도들이 불태웠다 이런 보고는 일본군의 보고든 또는 관아의 보고든 계속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달리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1895년 1년 뒤에 의병이 일어났을 때나 그 이후에 의병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에 많은 마을이 불이 타는데 그 불태운 것은 의병이 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에 보면 틀림없이 일본군이 가면서 불태우는데 한겨울에 마을을 불태워버리면은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쉴 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피해지요. 자, 그런 내용들이 새로 발굴된 그런 자료에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 우리가 연구했던 그런 내용, 관아 측의 그런 기록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전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갑오군정 시기의 중요한 그런 사료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발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원래 한 이 정도 세미나면 이틀 정도 해야 되는데 이 하루에 11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그래서 너무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성도환 관련 자료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이 그 성도환의 아버지 성종현 또 성도환의 아들의 처
또 그리고 성도 안의 그 일가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가보분정시기에는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그 가보분정실기에 나타난 충남 지역 농민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인 김항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식입니다. 제가 맡은 지역이 충남 지역 동안농민군 활동 실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동안농민군 활동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는 충남 북부 지역, 그러니까 목천 생상산 전투를 중심으로 한 충남 북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포 지역, 내포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홍주성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중부 지역, 공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중치 전투가 이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특징 있게 전개된 것이 충남 동남부 지역인 어떤 금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발표는 네 권역을 다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주로 이 충남 북부 지역, 목천 생산 전투하고 내포 지역, 홍조성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남 전체 지역을 이제 살펴볼 경우에 짧은 그런 지면을 가지고 전부 이제 커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이제 우금치 전투하고 충남 동남부 지역, 즉 금산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 분정 실기를 이제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연구 성과를 이제 대조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사료와 이제 비교 이제 검토하면서 가보 분정 실기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가보 분정 실기에 일려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연구사적 내용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역시 가보 분정 실기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주로 이제 활용했던 자료가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두왕이 쓴 우선봉 일기하고 이규태 선봉장이 쓴 선봉진 일기입니다. 근데 그 두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가보 분정 실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봉 일기나 아니면 선봉진 일기의 어떤 사료적 가치도 있고, 또한 가보 분정 실기의 어떤 사료적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일기에 없는 내용이 이제 가보 분정 실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규명할 수도 있었고, 또 기존 연구사에서 오류를 범했던 부분도 좀 바로잡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특히 가보 분정 실기의 어떤 사회적 특성상 구체적인 농민의 활동을 이제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진학군의 어떤 지휘 체계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어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학군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동학민군이 어떻게 새로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가의 어떤 관계를 또 주목해서 또 봤습니다. 그래서 두 관점에서 목천 지역하고 내포 지역을 전개 과정을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해서 이 발표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상 저도 주는 매진말을 읽어가면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41쪽에 실려 있습니다.
목천 세성산 전투가 이제 10월 21일 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두왕 군이 벌인 그 최초의 어떤 그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성산 전투는 이두왕이 이끄는 장우영 군의 어떤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뭐 일본군도 그 참여를 했다 등등의 그 여러 이설이 있었지만은 이미 이제 이 부분은 고정이 됐지만은 이번 그 가부분정 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입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전투는 일본군 개입 없이 그 장우영군 그 단독으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부분정 실기에 의하면은 일본군 20명이 세성산 전투가 끝난 10월 23일 날 목천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본 그 자료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록이 마저히 돼가지고 그 목천 세성산 전투에 일본군이 참여했던 거로 알려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가부분정 실기에 의하면은 일본군이 이제 목천을 간 시기는 목천 그 세성산 전투가 끝난 10월 23일경입니다. 그리고 목천 지역에 가서 일본군의 어떤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 목천 세성산투와 목천 지역의 일본군 활동은 없었던 거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장우영 군을 이끈 그 죽산부사 이두왕은 그 세성산 전투 이전의 경우 독자적으로 이제 움직였으나 실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이 대화 상대가 그 청주 병영 그 병사와 주로 이제 상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그 병영 그 병사와 주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협의를 해서 그 10월 14일 날 이제 그 고은 장례리를 이제 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두왕군이 그 목천 세성산 전투까지는 주로 이제 청주 병사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르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봉진의 어떤 지휘 체계를 따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다. 정부 역시 그 정부군 그 지휘 체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서 10월 23일 이후부터 선봉진의 어떤 지휘 체계를 따르도록 일어나 합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가부분정 그 실기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왕은 그 청주 병영의 어떤 명을 바꾸서 목천 그 세성산으로 이제 행군하였지만은 세성 전투 이후부터는 목천에서 공주로 이동한 거라든가 그 시기가 이제 10월 27일입니다. 그다음에 공주에서 홍주방면 내포 지역으로 이제 출정을 한 거라든가, 또 홍주에서 은진으로 이제 정사 공주 은진으로 이제 이동한 것도 모두 일단은 선봉진의 어떤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모양새를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연구할 때 오늘날과 같은 군사 지휘체계, 그러니까 일률적인 그런 어떤 명령 체계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역시 그 시기에는 물론 이제 개통상으로는 선봉준 중심의 어떤 지휘 체계가 정립이 돼 있었지만은 실제 당시 어떤 군율이라든가 군사 그 지휘 체계는 상당히 느슨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군 지휘 체계를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청일 전쟁의 그 진원지였던 그 충남 내포 지역은 7월 이후부터 동요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지역이 충남 내포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제 8, 9월에 이미 동학농민군이 충남 지역을 들고 일어나서 거의 그 장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뿐만 아니라 정부도 대단히 이제 주의를 기울였죠. 그래서 10월 초 중순까지
정부 쪽도 그렇고 일본군 쪽도 그렇고 가장 그 주의를 집중한 것은 관심을 둔 부분은 바로 내포 지역의 동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위무 대신 김윤식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일본 공사관에 이 내포 지역 동학민군을 진압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10월 초 중순 그 내포 지역 동학민군의 어떤 움직임이 정부나 일본군한테 가장 첨예한 그런 어떤 그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그 3개 지구군 중에서 일본 서루군이 다른 쪽보다도 일찍 서둘러서 이제 내포 지역으로 이제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하순 이후에 남북적 동학민군이 이제 공주 점령을 위해서 이제 북상하면서 일본군은 물론 정부군 역시 병력을 이제 공주 방어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그 시간의 어떤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이제 바라볼 부분인데 10월 28일 날 홍주성 전투가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10월 28일 날 있었던 홍성 전투에서 농민군이 이제 무참하게 깨지죠. 근데 이 홍주성 전투에 대한 이 보고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이규태, 성북 종주에 있던 이규태가 인지하는 것은 11월 4일입니다. 사건 발생 5일, 6일 지나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역시 그 홍주성 전투가 있었던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그 광군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11월 4일에 가서나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내포 지역으로 파견됐던 이 정부군이나 일본군을 공주 지역으로 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이제 내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성 전투에서 광군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일단 그 동학민군이 수세 위기에 이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정보가 11월 4일 경에나 이제 접수가 되면서 그 일본군도 그렇고 우리 정부군도 그렇고 공주 지역으로 병력을 뺄 수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적어도 11월 4일 이전에 동학민군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진학군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공주와 홍주 지역을 동시에 놓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만이 객관적인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이제 공주 우금치가 이제 우금치 전투가 중요하다 보니까 공주 우금치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내포 지역을 소홀히 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적어도 11월 4일까지는 그 공주와 홍주 지역을 동시에 균형 있게 바라봐야만이 일본군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군의 어떤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두환군이 홍주 지역으로 이제 파견된 것은 10월 29일이고, 그다음 일본군 후원 중대가 인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내포 지역으로 간 것은 11월 3일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미 이제 홍주성 전투가 끝나고 동학민군이 이제 수세로 몰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잔여 동학민군의 세력이 이제 막강했기 때문에 내포 지역으로 파견된 이두환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계속 내포 지역에 남아 있었던 동학민군을 진압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지역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내포 지역에 있는 일본군이나 또는 정부군을 공주 지역으로 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두환군이 공주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은 11월 10일에 가서나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우금시 전투가 끝난 뒤죠. 그 다음에 그 이두왕군이 그 공주 지역으로 이제 일본군이 이제 공주 지역으로 빠른 것은 우금시 전투가 있었던 11월 9일이고 이두왕군이 그 공주 지역으로 홍주에서 출발하는 것도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는 그 이두왕군이 어떤 술책으로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은 거를 보통 학계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워낙 그 내포 지역의 그 동학농민군의 어떤 활동이 홍수성 전투 이후에도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두왕군이 이구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주 지역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11월 9일, 10일에 걸쳐 가지고 그 일본군과 그 정부군이 차례로 이제 공주 지역으로 이제 이동한 뒤에 내포 지역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관군과 그 민보군,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일본 병창부에서 온 그 후원병이 그 잔여 동학농민군을 색출하고 진압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주 뭐 무참할 정도입니다. 특히 그 일본 그 후위병은 11월 11일과 15일에 해미와 태열에서 각각 48명과 30명의 농민군을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색출을 해가지고 총대 개머리판으로 그냥 타살을 합니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동학민군이 실제 이제 무참하게 죽어간 것은 실제 이제 나주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홍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군과 일본군 본대가 이제 떠난 뒤에 그 뒷일에 이제 많이 전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좀 40분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여하튼 그래서 이번 제 발표는 충남 전 지역은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이제 충남 북부 지역, 그다음에 내포 지역은 주로 다뤘고요. 앞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공주 지역하고 금산 지역을 다뤄볼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 충청도 지역에서 그 목천 세성산 전투와 홍수성 전투를 중심으로 김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세성산 전투의 이제 그 자료에서 기존의 모든 자료에서는 뭐 이희인의 뭐 12명을 총살했다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가보군정시기에는 12명 이름들이 이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군정시기가 세성산 전투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내포 지역의 아까 김영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과 이런 그 서로 유동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는 이제 점심 시간 이후에 1시부터 하고요. 그 전체적인 이제 1부의 토론은 1부에 이제 그 1-2부의 발표까지 끝난 상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토론과 이제 종합 토론을 하는 걸로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심은 여기 마마 설렁탕이라고요. 이쪽 왼쪽으로 나가셔서 횡단보도 지나서 음식점 있는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마마 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고 1시에 1-2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1부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